오늘도 공부하시러 선생님들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 이렇게 맨날 공부하러 다니시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좀 자세한 부분이나 뒤쪽 마이크가 그러세요? 네. 이거 나갔다는 이야기네. 저걸 해야 됩니다. 이거 깨졌는데? 깨졌다고? 근데 이 친구도 열어볼까? 네. 들어오긴 들어온다. 여기가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의 조금 세세한 내용들을 뒤에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같이 나눠주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미토콘드리아 얘기는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고, 현재는 우리가 어쨌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나 우리가 흔히 이제 어쨌든 기능학이나 어쨌든 환자들을 접근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관계된 의학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는 미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딱 하나죠. 바로 엄마의 난자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인류의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을 저희가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박테리아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일종의 정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다세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난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난자 안에는 보통 약 10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하고, 정자는 보통 한 10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수정이 딱 되는 순간 정자 속에서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안에서 다 파괴시키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섞인 것을 극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제네틱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 이제 헤테로플라즘이나 아니면 버틀리 이펙트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만큼은 우리가 DNA에 있는 핵은 두 개를 섞어서 우리가 랜덤하게 믹싱해가지고 새로운 표현형을 만들긴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만큼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다세포 생명체에서 가장 큰 세포가 바로 난자죠. 여자들 오분, 우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사이트의 사이토플라즘의 거의 30% 이상을 다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런 극도의 양 두 개의 성이 만들어지고, 이 난자와 정자의 사이즈가 극도로 다른 걸 저희가 언아이소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도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서 다 받은 거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엄마를 조금 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조금 더 닮거나 엄마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게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 인류의 조상을,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을 거꾸로 우리가 추적을 해갈 수가 있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면 결국은 한 사람한테서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를 통해서 쫓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여자를 좀
통해서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쫓아가는 방법은 Y 크로모즘은 남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Y 크로모즘을 계속 추적해서 가면 사람들의 기원을 쭉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Y 크로모조멀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통해서 쫓아가는 방법은 마이토콘드리아의 DNA 자체가 여성 엄마한테서만 목의 유전만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엄마의 기원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쫓아가 봤더니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아프리카의 동쪽 아프리카에 여기서 Y 크로모점을 아담하고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약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에 살았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 기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유전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터널 MRC라고 얘기합니다. Most Recent Common Ancestor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인류의 조상을 찾는 방법들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피부 색깔 같은 것들, 피부 색깔, 비타민 D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죠. 항상 인류가 여기서 시작됐고 인류는 모두 흑인이었는데 북쪽으로 가면서 점점 피부색이 밝아진 거죠. 비타민 D 합성이 이쪽에 일조량이 적으니까 비타민 D 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점점 밝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든 진핵세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쨌든 진핵세포들이 다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쫓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진화적인 족보를 만드는 거를 그 진화적인 족보를 저희가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개통수라고 얘기합니다. 필로제네틱 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트리 오브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조상이 있고 그 조상들이 계속 종의 분화를 통해서 가지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쭉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딱 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그걸 위에서 보면 가장 처음에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조상을 저희가 이제 루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해가지고 루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진핵세포, 여기 세균하고 박테리아하고 고세균이라고 하는 이 아케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진핵세포의 기원을 레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Last Eukaryotic Common Ancesto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모든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카의 기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또 이 생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큰 주제거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얘들의 기원을 쭉 쫓아가면서 이런 약간 말씀드린 개통수를 만들어 보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케치아. 이 리케치아나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이따가 크로닉 파티그나 이런 데서 조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 오블리게이트 인트라셀룰라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저 세포 안에서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올바키아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바로 세포 안에서만 생존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바로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 기원의 세균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기원입니다.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죠. 이쪽은 그람 포지티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세균들 중에 하나인데 올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보시면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 난자에 이 곤충들의 한 30% 이상에서 이 올바키아가 이제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커먼하게 감염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이 난자나 이 생식세포 자체를 감염을 시키고 감염된 상태로 다시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버티컬 트랜스미션이죠. 이게 사실은 감염인지 아니면 유전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감염된 상태로 그대로 분열이 되고 자신의 유전자를 이 호스트의 유전자 속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입을 시키기도 하죠. 네. 이런 상태로 또 다시 또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키아에서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두 세균이 합쳐지면서 유전자가 호리젠탈 진 트랜스퍼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진화되어져 온 그런 과정들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올바키아가 사실 라이프 스타일하고 전파되는 양식, 그 다음에 조상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든 진핵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되는 세포를 저희가 레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연 진핵세포,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진핵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최초의 진핵세포를 저희가 이제 페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스트, 여기는 라스트죠. 이게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만들어진 가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신트로픽 모델이라고 파워트로픽 모델이라고 있는데, 좀 커다란 뭔가의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균을,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의 세균을 이렇게 잡아먹었다. 파고사이토시스를 일으켰는데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얘가 분열을 하면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공생의 관계자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파고트로픽 모델이고, 신트로픽 모델은 그냥 같이 살다가 우연히 살을 비비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티브 파고사이토시스에서 원시 식세포 가설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트로픽 모델을 저희가 페이트펄 인카운터 해가지고 저거는 그냥 운명적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세포들이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이거 사용하세요. 네, 이렇게 이거를 같이 쓰면 엄청 세 가지를 동시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가설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런 세포 내 공생에 의해서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에서 기원을 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품은 세포는 메타노제닉 아케아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타노젠, 여러분들 C5라는 걸 공부할 때 우리 몸에서 메탄을 만드는, 장내에서 메탄을 만드는 세균이 사실은 다 메타노젠이라고 하는 고세균 아케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장 안에는 아케아랑 박테리아랑 사실은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아케아가 실제로 우리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한 호스트셀의 기원이고,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아케아가 집어삼키거나 아니면 함께 살게 된 일종의 박테리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장하신 분이 이제 이런 가설을 계속 주장하고 그걸 이제 과학계가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제 린 마블리스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엔도 심바이오틱 세포 내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분이 이걸 주장한 게 1967년인데 이때 이름이 이제 린 세이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블리스로 바뀌었죠. 이 린 세이건은 이게 칼 세이건, 이 코스몰로지스트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었기 때문에 린 세이건이고요. 그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심바이오틱 플래닛이라고 하는 공생자 행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이제 인간이 아닌 이런 미생물들의 세상, 그런 세상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공생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내 공생,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액토신바이오시스 세포의 공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 자체는 기본적으로 키메라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국은 우리도 사실은 생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이토콘드리아의 DNA와 뉴클리어 DNA가 만나는 수정이라고 하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자체도 이런 것들을 약간의 모방한 그런 형태로 시작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여러 가지 관련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진핵세포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희망적인 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진화학자들은 점진적인 변화, DNA 뮤테이션이 점진적이 일어나면서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진화해 간다, 조금씩 진화해 간다라고 했는데, 두 개의 세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거는 일종의 미세하게 일어나는 뮤테이션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근데 그런 변화들이 새로운 생명체, 희망적인 괴물, 지구상의 모든 풍경을 바꿔놓는 진핵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희망적인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마크로 뮤테이션을 통해서 진화가 한 번에 딱 점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에서는 되게 아주 큰 임팩트를 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박테리아고요. 이게 진핵세포입니다. 동일하게 찍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덩치를 키우려면 에너지가 드는데 그 에너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세포와 세포가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안에 많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되는 박테리아들을 품고 이 박테리아들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덩치를 키우면서 복잡성을 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약을 벗어나게 한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세포 내 엔도심바이오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실입니다. 이게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를 품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고요. 이 사이아노박테리아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박테리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지구상에서 단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그것이 바로 모든 진핵세포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어쨌든 그냥 좀 그런 생물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현재로 하면 저희가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할 때 이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 에너제틱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ROS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사실은 이제 생화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듀스드 카본이라고, 환원된 탄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C에 H가 붙어 있으면 환원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산화된 형태는 CO2죠. C에 산소가 2개 붙어 있고 H가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산화된 탄소고요. 가장 환원된 탄소는 CH4죠. C에 H가 4개 붙어있는 메탈이 가장 환원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건 그 중간에 partially reduced carbon, 이 환원된 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형태로는 이 환원된 탄소가 가지고 있는 CH 본드 속에 일렉트론이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카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코어 메타볼릭 패스웨이, 특히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하고 ETC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로 가죠. 그래서 이 ATP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TCA하고 전자전달계가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어쨌든 최근에 알려진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전달계는 컴플렉스 1, 2,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고, 컴플렉스 5가 ATP를 만드는 합성하는 ATP 신세이지고, 컴플렉스 1, 2, 3, 4를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1에서 2로 가는 게 아니고요. 1, 2에 있는 전자가 1, 2를 통해서 3로 다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사실은 터널과 펌프, 터빈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카닉의 개념들을 표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전달되는 방법이 이게 터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터널을 뚫는 이유는 이거죠. 이렇게 가기 힘드니까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훨씬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자의 전달 과정을 실제로 봤더니 일렉트론 터널링 현상, 이게 바로 퀀텀 피직스에서 퀀텀 메카닉스에서 얘기하는 전자 터널링 현상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너무나 순식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그 전자전달계의 여러 가지 이제 컴플렉스 1, 2, 3, 4, 5 중에서 이게 컴플렉스 1이 가장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구조가 알려진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졌는데, 보니까 이런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전자가 전달되는 통로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전자가 흐르는 전자 통로가 이렇습니다. 여기 FMN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플라빈이죠. NADH가 플라빈에 전달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보면 비타민 3에서 비타민 2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FMN에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쭉 전달이 되는데, 전자가 전달되는 그 핵심 트랜스포터가 바로 이게 이 아이언 설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철과 설퍼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격자무늬의 구조들이 이 단백질 안에 쭉 배열이 되어져 있고, 이 거리가 사실 상당히 일정합니다. 이게 옹스트롬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분자 수준의 거리인데, 이런 식으로 거리가 일정해서 이곳을 따라서 전자가 순식간에 터널링 현상을 통해서 쭉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런 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루는 스립이 살짝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살짝 바뀌게 되고, 이런 아이언 설퍼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 변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자 전달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ROS가 새어나오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에너지 만들어지는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컴플렉스 1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이언 설퍼 클러스터인데, 이렇게 아이언과 설퍼가 만들어진, 설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격자인데, 모양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 1을 통해서 아이언 설퍼 클러스터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컴플렉스 1에서 이동한 전자는 이제 코큐텐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주게 되죠. 요 그림에 되게 전자전달의 과정도 잘 나와 있습니다. TCA, 베타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글라이콜라이시스나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전자들이 다 NADH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 NADH가 이 컴플렉스 1이나 2 쪽으로 해서, 컴플렉스 2 쪽으로는 이제 FADH2가 주로 전달하게 되죠. 컴플렉스 2는 여기 TCA 사이클에 붙어 있는 일종의 엔자임이고, 이쪽은 이제 FAD 쪽을 통해서 전자가 전달이 돼서 코큐텐 쪽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컴플렉스 4가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인데,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는 이제 철로 이루어진 햄 분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도 역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들은
일렉트론 터널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퀀텀 메카니컬 일렉트론 터널링 현상으로 인해서 전자가 쭉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 다음 시간에 김세현 선생님의 에너지 의학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레이저나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다 이런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퀀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논문의 제목에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어쨌든 이 컴플렉스 4는 여기서 전자가 양성자와 만나서 물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다시 이렇게 전자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링 현상을 통해서 1, 2, 3, 4로 쭉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 만들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펌프를 돌리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펌프 돌리면 저희가 전기가 꼭 공급이 돼야 되죠. 전기를 돌려서 펌프를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1이 바로 모레큘라 프로톤 펌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흘러가면서 프로톤이 이렇게 펌핑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1, 3, 4가 다 펌프입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에는 3개의 펌프가 있죠. 프로톤. 3개의 프로톤 펌프가 있고, 전자전달이 하는 일은 그 프로톤 펌프를 돌려서 계속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컴플렉스 3, 4, 1, 3, 4다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면서 프로톤을 펌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톤이 펌핑이 되면서 프로톤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에 고동도로 쌓이게 되죠. 그렇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힘을 프로톤 모티브 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톤 모티브 폴스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패하는 프로톤의 농도죠.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pH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로젠 프로톤의 농도를 뜻하는 거니까 이쪽이 훨씬 더 애시딕하겠죠. 이쪽이 매트릭스 쪽이고,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가 프로톤 농도가 훨씬 높으니까 애시딕한 쪽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프로톤은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멤브레인 스페이스 쪽에 경계를 두고, 프로톤이 많은 쪽은 포지티브 차지, 적은 쪽은 네거티브 차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농도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정기적인 힘, 두 개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프로톤 모티브 폴스, 양성자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형태, 일렉트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만들어진 힘과 이 양성자의 농도, 케미칼 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칼 프로톤 그라디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동력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힘이 하는 일은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빈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습니다. 펌프를 계속 돌려서 물을 계속 이쪽으로 전자가 계속 흘러가면서 프로톤 펌핑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 힘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 힘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리면서 하는 일은 우리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톤 모티브 폴스가 다시 여기서 쌓인 힘이 ATP 신세이즈라고 하는 컴플렉스 5의 효소를 통해서 프로톤이 다시 나오면서 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ATP를 만드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히려 ATP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ATP 신세이즈하고 ATPase 같은 효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반대지만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가끔은 ATP를 쓰는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캔서나 이제 다른 데서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돼 있고, 오히려 사이토졸에 있는 ATP를 계속 갖다 쓰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TP 신세이즈를 이런 식으로 모레큘라 터빈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고정자가 있고 여기 회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두 개의 회전자가 돌아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ATP를 만들고 반대로 돌게 되면 ATP를 오히려 소모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ATP 신세이즈 구조도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게 ATP 신세이즈가 두 개의 다이머 형태로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쭉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탈에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다는 그런 형태의 이제까지 밝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산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산소는 아까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가 쭉 흘러가는데 전자가 과연 어디서 이제 어딘가 흡수돼야 되는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다 이렇게 얘기를 일렉트론 억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화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마신 산소라고 하는 게 세포 안에서 농도를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서 가장 산소의 농도가 낮냐를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소의 길은 미토콘드리아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옥시젠 싱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싱크대, 산소 싱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자가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는 곳이 바로 컴플렉스 4,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에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3, 4 사이에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게 사이토크롬 C죠. 그래서 전자전달계는 전자전달계가 전달계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체인이 있고 그 중간에서 코엔자임 Q10하고 사이토크롬 C가 중간에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사이토크롬 C는 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햄 분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되게 전자 캐리어에 중요한 우리가 뉴트리언트를 얘기하면 철과 q10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4개의 전자가 전달이 되면서 4개의 전자가 이 사이에 붙어있는 산소 분자와 딱 만나면서 물로 변하는 곳이 바로 이 사이토크롬 C 옥시다제 컴플렉스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반응들을 수식을 나타내면 이런데 그냥 쉽게 전자가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는 곳이 컴플렉스 4다. 네. 그 사이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전자가 새어나오게 되면 ROS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아주 문제없이 잘 흐르기만 하면 사실은 이 ROS가 만들어지는 양이 극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의 가장 큰 역할은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사실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나 에이징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칼로리 리스트나 아니면 운동 아니면 여러 가지 콜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왜 미토콘드리아 헬스에 중요한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가 무조건 흘러야 되는 거죠. 흐르려면 이쪽에서 전자가 좀 적게 들어가서 잘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계속 빼주거나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소가 전자를 하나씩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S가 됩니다.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로젠 페로옥사이드, 하이드록시 라디칼. 산소에 전자가 하나씩 전달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 4에서 전자 4개가 동시에 산소에 쫙 들어가게 되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 산소에 전자 4개가 동시에 전달되면서 물이 되는 과정이고 중간에 하나씩 전달되는 과정. 이 하나씩 전달되려면 중간에 아까 컴플렉스 1, 2, 3, 4로 쭉 전자가 흘러가는 그 길 사이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전자가 한두 개씩 새어나와야죠. 새어나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ROS가 생기는 거고 전자가 새는 곳은 컴플렉스 1, 3에서 샌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컴플렉스 1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쉴 곳을 찾지 못한 전자를 활성산소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 1, 3에서 전자가 새고 1에서는 안쪽으로 새고 3에서는 안쪽,
바깥쪽으로도 양쪽으로 다 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자가 새어나오게 되면 이렇게 포로 바로 가서 물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새어나온 전자가 ROS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ROS는 어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한 양의 ROS는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링 모레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OS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나 옥시더티브 데미지라고 하는 개념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ROS 시그널링 때문에 여러 가지 레독스 바이올로지 또는 레독스 호메오스테시스 이런 개념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단순히 항산화제를 때려 부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얻을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는 항산화제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TP하고 케미오스모시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에너지원이 바로 ATP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통된 원리가 바로 이 케미오스모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뿐만이 아니고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클로로플라스트,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 프로톤 모티브 폴스를 이용해서 프로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ATP 신세이지라고 하는 효소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런 과정을 케미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미오스모틱 커플링은 유니버스하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이러면 이거는 무언가 공통 조상에서 유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른데,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데 왜 인간이 오히려 머쉬룸, 버섯과 더 유사하냐, 세포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동일한 방법인 케미오스모틱 커플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이 피터 미첼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스모시스는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물이 이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솔루트에 농도 차이가 생기면 물이 이동해서 사실은 이퀄리브리움을 만들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면, 이 케미오스모시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프로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케미칼이 이동한다 해서 케미오스모시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화학 삼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언커플링이라고 하는 걸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전자는 전달이 되고 프로톤은 계속 펌핑이 돼서 프로톤 모티브 폴스는 계속 쌓이는데 뭔가 여기서 ATP를 만들거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터져버리겠죠. 여러분 압력 받듯이 계속 구멍이 막혀버리면 터지는 것처럼 중간에 안전장치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언커플링 프로테인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변온동물이 아니라 항온동물, 내온동물이 출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언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가 쭉 전달이 되고 ATP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에너지를 만들면 저희가 커플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TP 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걸 이제 coupled respir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oxidative phosphorylation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 ATP라고 에너지를 만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자는 쭉 흘러가는데 ATP는 전혀 안 만들어지고 프로톤이 이렇게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는 걸 통해서 새어나오게 되면 이걸 저희가 언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톤 리크 또는 이거의 산물이 바로 열이 만들어지거든요. 히트 프로덕션이 되고, 그래서 uncoupled respi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ATP 신세이지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자가 계속 이동하면서 언커플링을 통해서 열만 만들겠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여러분들 브라운 팻이죠. 브라운 팻은 열을 만드는 서모제닉 팻이죠. 그게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거기서는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물을 통해서 언커플링을 계속 일으켜서 열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언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흘러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프로톤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가정하면 전자가 흘러갈 수가 없겠죠. 이 농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 멤브레인 포텐셜 자체가 너무 이 하이퍼폴이 되게 되면 전자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흘러가지 못하면 새어나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걸 발현을 시키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훨씬 좋아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나 미토콘드리아 헬스에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패스팅이나 칼로리 리스트릭션 아니면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콜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콜드 스트레스를 주면 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커플링 프로테인 발현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톤 모티브 폴스를 디스페이션 시키는 게 언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 언커플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ROS 프로덕션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캔서에서 언커플링 프로테인이 발현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펑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알버트 센트 조르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런 전자 전달계의 가장 큰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명이란 쉴 곳을 찾는 전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전자 전달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지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이건 이제 이 닉 레인이라고 제가 미토콘드리아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분의 쓴 책은 일단 다 읽었었고, 하여튼 많이 논문도 많이 봤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케미 오스모틱 커플링은 유니버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달계는 이런 정도만 이제 아시면은 굉장히 되실 것 같고요. 전자전달계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거보다, 잘 흘러야지만 되겠구나, 전자가 잘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겠구나로, 조금 ATP가 무조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다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뭐 작년에는 강의록에 다루긴 했는데 올해는 그냥 내용이 많아서 일단 좀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TCA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어 메타볼릭 패스웨이고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 안에 있는 일종의 우리의 패스웨이인데, 케미컬 패스웨이인데, 우리가 TCA가 되게 중요한 그 바이오 신세틱 허브로서 작동한다는 걸 같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TCA를 돌아서 전자전달계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지만, 이 TCA를 돌면서 밖으로 살짝 빠져나가게 되면 다 아나볼리즘 패스웨이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사실은 에너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물질을 만들 것이냐의 과정이 이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나 캔서 같은 세포들은 왜 이쪽, 여러분들이 바로로크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왜 TCA를 이쪽으로 넘어가는 패스웨이를 차단해서 이쪽으로 빼려고 하는지를 그런 식으로 한 번씩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A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옥시더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카복실기가를 빼면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하나씩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카본 하나를 이렇게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옥시더티브 디카복실레이션, 여기서는 이제 ATP를 만드니까 옥시더티브 포스포리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가는 패스웨이는 저희가
카본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카본을 하나씩 원래 있는 단순한 화합물에다 탄소 분자를 하나씩 계속 갖다 붙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리덕티브 카복실레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TCA 사이클 자체가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 바이오 에너제틱 패스웨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신세틱 패스웨이가 같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TCA가 있고, TCA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사이클릭 패스웨이, 이런 거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리니어한 패스웨이죠. 근데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대부분 보면 제일 중요한 패스웨이가 거기 있습니다. TCA 사이클, 원카본 메타볼리즘, 그것도 이게 사이클릭 패스웨이죠. 그 다음에 유리아 사이클, 이런 것들이 사이클릭 패스웨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이 TCA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웨이, 여기서 나오는 패스웨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패스웨이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로 가기도 하고, 이쪽에 아스파테이트 쪽으로 가면 핵산을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패스웨이도 있죠. 이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쪽에 보면 이 글루타민 같은 거는 TCA 사이클에 글루타민올 라이시스를 통해서 케토글루타레이트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패티애시드나 어떤 물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여기서는 아세틸코에이가 바로 지방산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죠. 그래서 TCA는 이 바이오신세틱 허브로서 작동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이용한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세라피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이 전자전달계나 이 TCA 사이클을 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전통적으로서는 우리 아미노산 수액질에 왜 그걸 쓰면 왜 환자들이 기운이 난다라고 하는지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에 보면 크로닉 파티그 신드롬 환자들이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 TCA의 이쪽 패스웨이와 관계없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안나프레로틱 패스웨이를 쓰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크로닉 파티그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패스웨이가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미노산이나 이런 수액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논문들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국 글루코스,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저희가 주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이제 글루코스인데, 여러분들 이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바르브루크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바르브루크 이펙트가 가장 확실하게 저명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 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애 초반에 바르브루크 이펙트가 브레인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이건 에너지를 만드는, 글루코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 에너지 이외의 글루코스를 사용하는 이쪽 포션이 바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뇌에서 끊임없이 생애 초기에 뉴런들이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고, 시내틱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이 그로스 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캔서에서는 분명히 캔서 메타볼리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캔서의 메타볼릭 홀마크라고 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TCA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가 에너지를 만들지 어떤 물질을 만들지, 그래서 저희가 환자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줄지 운두 힐링을 시켜줄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중심의 영양치료, 우리는 사실 미토콘드리아 타겟으로서 이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다른 형태의 미토콘드리아를 약간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치료들,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핵심적인 뉴트리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현재 그래도 과학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뉴트리언트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영양제 주사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마크로 뉴트리언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들과 같이 합쳐지게 되고, 이게 메타볼릭 패스웨이 TCA 사이클하고 전자전달계를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진 리절트가 어떤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만들거나 뭐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 모델의 미래입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도 요 정도죠. 근데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다루려면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도 만들어놓은 강의록도 사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분량이 되는데, 그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오믹스 여러 가지 이제 제노믹, 메타볼로믹, 프로테오믹, 에피제노믹, 트랜스크토믹 해가지고 뭐 인터액토믹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믹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냥 빵 해가지고 봐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오믹스 시대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저희가 한번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TCA나 에너지를 만드는 전자전달계만 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의 많은 이 패스웨이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이나 다른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지금 계속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액션을 하는 약들이 이제 지금 이제 페이스 스터디를 들어가고 있고, 이제 임상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몇 년 안에 어쨌든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메디신 해가지고 뭐 마이토칸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타겟팅하는 드럭들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낼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결국 미토콘드리아하고 핵하고는 분리시킬 수는 없죠. 아까 어쩌면 수정이라고 하는 순간이 미토콘드리아하고 핵이 딱 만나는 순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하고 핵이 어떤 식으로 인터액션을 할 것이냐,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려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개수가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37개를 빼고는 다 핵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임포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런 미토콘드리아와 핵 사이의 인터액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가 전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은 두 개의 유전자를 추는 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왈츠를 추는데 서로 엇박자가, 한쪽에서 엇박자가 나게 되면 둘 다 아무리 춤을 잘 춰도 둘이 엇박자가 나면 춤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핵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고, 양쪽이 다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유전자가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춤을 추지 못하면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새하고 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새는 사실은 날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 요구량이 많죠. ATP 요구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새는 가장 타이트한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 전자가 살 곳이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아주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새는 만든 거고, 그거는 에너지 요구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고 에어로빅 커피시티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토시스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스레셜드가 상당히 낮은 거죠.
조금만 ROS가 새도 너는 죽어야 되라고 하는 내재적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정, 퍼틸리티 자체는 극도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에이징, 노화라고 하는 질환들을 막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다음 시간에 이창선 선생님이 또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ROS가 에이징과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릴 거고, 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일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한데 쥐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디맨드도 적고 미토콘드리아가 전자도 많이 새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토틱 스레숄드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스레숄드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와 핵이 이루는 그런 어떤 조합들이 어떻게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큰 이제 방식들을 바꿔놓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토뉴클레어 에콜로지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짝을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과정을 보면 여자가 남자를 고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미토콘드리아와 가장 잘 맞는 남성을 고르는 게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일생의 미토콘드리아 헬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파트너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성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성을 선택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저희가 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에비던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만드는 많은 메타볼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다이내믹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세균이 에이징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거는 아마 또 뒤쪽에 보니까 오후의 시간에 그 5R 얘기 주제를 다루실 때 우리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은 세 개의 유전자가 추는 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런 거죠. 마이토콘드리아고요. 이거는 우리 몸에 사는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와 같이 공존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한 거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려고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훨씬 더 빠른 독재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게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죠. 환경이 변해 음식이 바뀌면 하루 이틀 만에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에피제노믹 스위치를 껐다 킬려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 마이토콘드리아도 훨씬 더 마이토콘드리아의 다이내믹이 밝혀지면서 분열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내재된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전체적인 이 수정의 순간에 전라인 마이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이 생기면 마이토콘드리얼 디지즈가 생겨서 대부분 아주 생애 초반에 큰 병을 앓으면서 죽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마틱 셀들에서도 계속 ROS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캔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중요한 거는 이 수정이라고 하는 순간에 마이토뉴클레어 컴패터빌리티 또는 이 마이토뉴클레어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중간에 마이토뉴클레어 인터액션이 계속 일생 동안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인터액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프리라디칼 시열이나 아니면 에이징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하나의 커다란 스펙트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심한 질환이고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 질환들의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는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진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난해하고 좀 뭐 그런 얘기인데 한 번쯤 들어두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라고만 그냥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실제적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게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